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야권의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당선자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검찰개혁이 늦어져 피해를 본 게 이재명, 조국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공개 회의에서 제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으로 어떤 대꾸나 대응도 하지 못합니다. 선거 패배의 쓰라린 아픔도 앞으로 어떻게 변해 지지층에게 희망을 줄까 고민하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학칙 개정을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대결 구도에 답답한데 국민의 마음을 더 쓰리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와 제주대가 의대생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에 실패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합니다. 제주대가 오늘 교수 평의회 등을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학칙을 바꾸지 않으면 의대 정원은 기존의 40명에서 1명도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60명 정원이죠. 총원 100명 올렸는데 그 원안이 부결된 사항이에요. 재심의 여부는 이제 총장님이 판단하시는데. 부산대는 어제 총장과 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증원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직접적 배경으로 꼽힙니다. 의대생 유급도 있고 전공의 부재,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공감을 해서. 부산대 역시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리기로 한 내년도 의대 증원안이 현재로선 불투명해졌습니다. 물론 학칙 개정 절차는 더 남아 있습니다. 부산대와 제주대의 경우 총장이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교수 평의회 등에 요청하고 평의원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됩니다. 하지만 학칙을 바꿀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마친 곳은 12곳. 나머지 20개 대학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잇따른 학칙 부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칙 개정 논란이 이달 중순 예정된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이어 의대 증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에 대해 정부도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도 의대생 모집을 전면 정지할 수 있고 나아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도 열기로 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대학들의 의대 증원 학칙 부결에 정부는 유감을 나타내며 학칙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정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들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정원을 줄이거나 학과를 폐지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 모집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모집 정지, 즉 의대 신입생을 1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규정상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조치 사항 중에 하나가 모집 정원 정지인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에 제동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의료 공백 또한 장기화 우려를 보이면서 정부는 또 다른 카드도 내놨습니다.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고조될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서 정부의 이딴 조치들이 의정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도 다음 주면 현실이 됩니다. 정부와 대학들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왜 의대생들만 특혜를 주냐는 반발이 대학가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건물. 강의실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고 학생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다음 주 초읽기에 들어간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앞두고 교육부도 초비상입니다.
전국 40개 의대에 유급 방지책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의대의 안팎에선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르는 데 대해 학생들 사이 의대생만 특혜를 준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부담이라는 점이 큰 것 같아요. 명분도 부족하고 사실 뭐 일종의 시위잖아요. 뭔가 전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뭔가 뭐 다수의 동의를 얻어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 의대생 유급 사태를 막는 동시에 대학가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의대생 특혜 논란도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실패한 건 시기를 놓쳐서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6개월 안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2022년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 부패 분야로 축소시켰는데 두 분야의 수사권마저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22대 개원을 3주 앞두고 개원 초 입법 공조 의지를 확인한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공소제기만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이것이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권 초 적폐청산을 검찰에 맡겨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개원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거라고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피해를 입었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대선 끝난 이후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피해의 당사자 같아요. 여권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 추진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늘 당 회의에서 국정농단 재판 당시 검찰이 관계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한 유튜브 채널을 틀었습니다. 당시 검사가 장시호 씨에게 위증하라고 교서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검사는 완전한 허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라며 공개한 녹취 영상이 재생됩니다. 검사가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 질문지와 답변을 미리 주고 외우게 했다는 장 씨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본 이재명 대표는 기억에 없는 증언을 하라고 시킨 것이라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 아닙니까?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이 대표는 또 해당 검사와 장 씨의 관계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거론했습니다. 너무 심한 건 뺀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참 낯뜨거울 얘기들도 있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지도부에선 검사들의 범죄 행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실명까지 언급하며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한 악의적인 음해이자 비열한 공작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총선 패배 후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친윤계 내부에서 갈등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누군가 원내대표 출마를 권했다가 나중엔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는데 배현진 의원은 이 의원이 또 거짓말을 한다며 통화 녹취까지 공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총선 참패에도 집안 싸움만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원내대표 불출마를 공개 요구했던 당내 인사들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출마를 권했던 사람이 밖에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배현진 의원이 당사자냐는 질문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신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공개적으로 이 의원 출마를 반대한 인사로는 배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안철수 의원과 박정훈 당선인 등이 있습니다. 배 의원은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나쁜 버릇을 꼭 고쳐야 한다며 자신이 불출마를 조언한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러자 이 의원은 배 의원을 특정한 적이 없는데 왜 나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총사퇴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의 공개 설전이 22대 국회에서 친윤계의 분화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대표가 치료를 위한 휴가를 간다는 소식에 안부를 물은 건데 내일 있을 기자회견을 앞두고 협치와 소통의 의지를 드러낸 거란 설명입니다. 여당 비대위와도 다음 주 저녁 식사를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 40분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으로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가는데 윤 대통령의 전화에 감사 인사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잘 치료받고 오겠고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첫 교류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건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거대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재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새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첫 상견례 자리지만 민주당이 25만 원 지원금과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압박과 같은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현안들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네. 서민 경제라든지 물가나 이자 같은 문제가 심각한데. 네. 윤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비롯한 쟁점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해병대에 보낸 외동아들이 수해 현장 수색 작업 중 세상을 떠난 지 9개월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어쩌다 세상을 떠났는지 아직도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성과 이름이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특검이냐, 거부권이냐 이 같은 정쟁의 소재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어버이날을 보냈을 부모의 심정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순직 해병의 유족은 해병대에 직접 연락해 아들 이름 석자를 더는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걸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순직 해병대원 유족은 지난주 해병대 여단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아들 이름이 계속 회자돼 부모가 괴로워한다는 취지의 호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유족의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듣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연결식이 치러진 지난해 7월부터 영정 사진과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에 순직 해병의 성을 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권 차원의 의혹 4가지를 더해 이채양명주란 슬로건까지 만들어 총선 기간 활용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채양명주 확실하게 책임 물어주십시오.
다만 최근 들어 당 공식 논평이나 브리핑에선 해병대원 특검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 죄송합니다. 이거 안 쓸게요. 민주당은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밀어붙일 거고 여전히 지도부 회의에선 이름 석자가 언급되거나 성을 딴 특검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을 주도하는 민주당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여전히 순직대원의 이름과 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 전체가 유족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인이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심지어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하려는 일이 벌어지면서 피해자 유족이 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최모 씨입니다.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왜 부르신 겁니까? 명문대 의대생인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에선 여러 차례 급소를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 사는 곳 근처인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도 평소 두 사람이 자주 갔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집착하거나 의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격적 성향이 표출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상에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부모의 신상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알아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피해 여성의 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동생의 신상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상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연인 사이의 교제 폭력은 사랑 싸움이 아닌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근엔 지속된 폭행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교제 폭력 막을 방법은 없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지난달에도 교제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피해자 여성은 열흘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3년간 교제했고 그 사이 11번의 교제폭력 신고가 있었지만 가해자의 지속된 폭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에선 평소 폭행을 일삼던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뉴스에 보도된 거잖아요. 이건 말고도 실제 폭력 사건은 더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교제폭력 신고는 4년 새 53%나 늘었고요. 검거된 피의자는 같은 기간 41% 늘어 지난해에는 14,000명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겁니다. 교제폭력의 특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는 건데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 교제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교제폭력은 관련법이 없고 통상 폭행죄 등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사귀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폭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개정하는 움직임은 없는 겁니까? 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긴 합니다. 먼저 기존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또 하나는 교제폭력을 아예 별도의 영역으로 두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골자로 합니다. 그런데 교제 관계의 범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교제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수 있고 단순 친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젠더폭력이 중대 강력범죄로 많이 비화를 하고 있고 가정폭력 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좀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을 좀 빨리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 아닌가.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제폭력에 대한 법이 있습니까?
네, 미국은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했고 교제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이 이 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영국은 2014년 클레어법을 제정해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2013년 배우자 폭력의 범위를 동거 관계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교제하는 사이 폭력이라든지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사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태도가 있었던 건 맞아요. 법률이라든지 어떤 공권력이 관계에 개입을 하는 속도가 되게 늦어진 것 같고. 교제폭력이 이젠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잖아요. 법에 공백이 있다면 빨리 메꿔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싶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이달까지 수사를 마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죠. 수사 진척을 위해서는 중요한 증거인 몰카 원본 영상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정작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대표는 몰카 원본을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당초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측에 통보한 출석일은 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20일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최재형 목사가 몰래 촬영한 원본 영상 제출을 요구했지만 서울의 소리는 영상 역시 20일 출석하는 날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30분 정도 분량의 영상 한 벌과 여분의 영상 한 벌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모습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정보를 검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에 선물들을 사서 제 다음으로 접견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해명하실 것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를 이달 내 마무리하라고 했지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발인 측이 일정을 미루면서 전체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 3차례 심사 끝에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고령인 점과 형기의 80%를 채운 점을 고려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하면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들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한결같이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저희는 위원들분들 다 노력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2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를 포함해 수용자 650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이와 형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최 씨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장관이 최종 결재하면 최 씨는 오는 14일 형기의 82%를 채우고 출소하게 됩니다. 앞서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기의 77%를 채운 뒤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일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조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상에 뭐 진실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 진실은 나올 거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 수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을 2013년과 2014년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김용 전 부원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5천만 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 측근들과 접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접촉한 이들은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대전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탈출한 건 소형견 3마리여서 주민들 원성을 샀는데요. 어떻게 3마리가 70마리로 부풀려진 건지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 1대와 소방차 2대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출동한 겁니다. 상황을 전달받은 대전 동구청은 오전 10시 맹견 70여 마리 탈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70마리가 탈출했다고 지금 주민들 공포에 다 떨고 있으니까 아빠 절대 밖에 나오지 마세요. 막내딸이 전화 왔어요. 야생동물 포획단까지 출동했지만 탈출한 개는 맹견이 아닌 소형견 3마리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개농장 주인이 모두 포획해 울타리에 넣은 뒤였습니다. 사람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와보니까 그냥 개 작은 거 한 10kg 사이즈. 소방당국은 인근의 한 주민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농장 주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등 30마리의 개들이 평소 우리를 벗어나 주변 농지에 피해를 준 게 원인일 거라고 말합니다. 발바닥 다 찌개놓은 게 저게 비율이 작업한 게 지금 이게 개판됐잖아요. 저쪽 붙이는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대전 동구청도 신고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가 뱅크런에 시달리다가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이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총괄하던 임원이 사기당과 짜고 700억 원대 부실 대출을 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은행 안을 서성입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였던 전모 씨가 자신이 승인한 불법 대출을 직접 현금으로 챙기는 겁니다. 전 씨는 대출 브로커들과 짜고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담보가치를 부풀려 71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내줬습니다. 브로커가 매월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대출받을 사람을 구하면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매매단지에 평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브로커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3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출 승인을 도왔습니다. 전산 조작을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요. 대출금의 횟수가 불가하다 보니까 손실이 크다 보니 이곳은 원래 새마을금고 청구점이었는데요. 불법 대출 사태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7월 결국 신당동 지점으로 합병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브로커 등 2명을 구속하고 감정평가사와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지난해 말 화재가 발생했던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신형 전동차였는데 문제는 사고 발생 5개월이 넘었는데도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수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쪽 면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렸고 내부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냉난방 배전반에서 난 화재의 모습입니다. 당시 전동차는 수서 차량기지에 주차돼 있던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통공사 직원들이 일찍 발견하지 않았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의구심은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를 했고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화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타고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생겼을 때 탈출이라던가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죠. 문제는 불이 난 지 5달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명하게 좀 조사하기 위해서 감시 기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렸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화재가 난 전동차는 도입된 지 1년이 간 넘은 신형입니다.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화재가 난 전동차와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전동차만 현재 150량이 운행 중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휘는가 하면은 벽면이 뒤틀리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30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반듯해야 할 외벽 곳곳이 중간에 휘어 있습니다. 계단 타일은 여기저기 깨져 있고 구슬이 굴러갈 정도로 방바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대 내 하자 건수가 수직, 수평, 실외기 문제, 공용부 하자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는 5월 말 입주 예정인 이 신축 아파트에서는 세대당 최대 150건의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골조가 휘어져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급기야 자치단체가 시공사와 함께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천장 자재에서 곰팡이가 대거 발견돼 자치단체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뭐 개집이나 닭집자도 이렇게 안 짓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강화유리 2,500장이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KS가 위조돼서 가짜 마크가 이거 현장에 있던 사진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안 남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에게 이제 저가로 그 하도급 업을 맡기게 되는 거죠. 올해 2월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하자 신청 건수는 지난해 전체의 32%에 달할 만큼 부실 시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눈썹 문신 많이들 합니다. 시술을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시술은 불법인 줄 알지만 미용실에서 문신은 이뤄집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인 거죠.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18년째 눈썹과 입술 문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밀려들지만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은 없습니다. 커튼을 친다거나 실제로 출입문을 잠그고 잠깐 비어있는 상태인 것처럼 해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죠. 현행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반영구 시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9%가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받지만 모두 불법인 겁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일반 회사원들도 많이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불법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합법화해서 소비자 안전과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국의 사례로 봐도요. 어느 정도 길이에 니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깊이로만 너희가 한다면 이것은 모두가 허용이 되고 최근 1심 법원도 미용 목적으로 행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피부과 의사회는 부작용을 감안해 의사만이 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많이 주고받죠. 나에게 필요 없거나 이미 먹고 있는 제품인 경우 애물단지가 되는데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중고장터에서 복잡한 절차나 흥정 없이 개인끼리 거래하는 게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먹는 것인 만큼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앞. 안녕하세요. 혹시 홍삼 중고거래 하시는 거죠? 99,000원짜리 홍삼 제품을 단돈 15,000원에 샀습니다. 거래처 선물용으로 이제 명절 때 다 사놔서 돌리고 나서 남은 거를 이제 어떻게 재고를 소진할까 하다가 쉽게 빨리 소진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 편익과 자원 활용을 위해 1년간 시범적으로 개인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상품만 거래할 수 있고 냉장 제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오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유통기한이 4개월 남은 제품과 해외 직구로 유명한 비타민도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개인이 보관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안전성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에 큰 문제가 없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불량 제품이나 제품 부작용 등에 대한 피해 구제안은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연일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서방연대의 균열을 내면서 곧 중국을 찾는 푸틴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방중 기간 수도 베이징에 더해 하얼빈 방문까지 염두에 두면서 지난해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보다 긴 3박 4일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세르비아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부치치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직접 영접합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25년 전 세르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이 나토군의 폭격을 받은 날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절대 역사적 비극이 재현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에서도 보란 듯 작심 발언을 한 건데 미국 등 서방 연대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전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면전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乌克兰危机甩锅抹黑第三国煽动新冷战 오는 10일 헝가리 방문을 끝으로 귀국하는 시 주석은 곧바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채비에 나섭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이번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하얼빈까지 방문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얼빈 시도 푸틴 방문을 대비해 소련군 기념비를 보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방문이 성사될 경우 양국 우호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중러 간 밀착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해 말 벌어졌던 수소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수소를 공급하는 설비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벌어진 일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가동에 들어가 앞으로 이런 걱정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 충전소 입구가 쇠사슬로 막혔습니다. I should wait long line and I have a meeting in 1.5 hour in Chuncheon and I should wait and I probably late. 지난해 11월 수소차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수소 대란입니다. 주요 수소 공급처 중 하나가 고장나면서 수소 공급망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오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선 하루 8톤의 액화수소가 생산되는데 최대 5,00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기체 수소를 극저온으로 냉각해 만들어지는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보다 부피가 800분의 1로 작고 운송 효율도 10배가량 높습니다. 탱크로리에 실어서 전국에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로 공급을 합니다. 향후에는 지게차, 드론 등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40개소의 액화 충전소도 구축해 액화수소 유통망을 넓힐 계획입니다. 수소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이면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3만 톤에 달하는 액화수소 공급 시설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수소버스 보급 등 국내 수소 경제 확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도요새가 지난해 81만 마리로 집계돼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요새의 한국 행렬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근 8년 사이에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수평선 위로 도요새들이 춤을 추듯 하늘을 납니다. 갯벌로 내려와 부리를 쪼아대며 먹이도 잡습니다.
일부는 멸종 위기종인 귀한 철새입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일락꼬리 마도요도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호주에서 포착된 새가 2년 전 충남 서천에서 발견된 겁니다. 나이가 적어도 25살이란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검은머리 물대새가 41살까지 이제 살았다고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기존에 알려졌던 연령보다 저희 조사를 통해서 그 최소 연령이 늘어났다고. 시베리아 같은 추운 지역에서 번식하는 도요새는 봄, 가을을 우리나라에서 지낸 뒤 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동합니다. 지난해 국내에 온 도요새는 역대 최다인 81만 5천 마리로 8년 새 67%나 늘었습니다. 시베리아가 따뜻해진 게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개체 수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도요새들이 번식지에서 먹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이라든지 절지동물 이런 종들이 더 많이 대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갯벌 생태계가 도요새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이 자신의 무릎 부상 상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파리올림픽까지 단시간 내에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인 만큼 통증에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챔피언답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이다솜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공격은 물론 장기인 철벽 수비로 39번의 랠리 끝에 포인트를 수확하는 모습은 역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다웠습니다. 2대0 완승, 한국 여자대표팀의 4강행을 이끈 값진 승리였지만 안세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안 괜찮은 표정이더라고요. 어린데 이렇게 좀 약간 든든한 이런 동생인 것 같고. 안세영은 결국 4강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부상 투혼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많은 감동을 안겼던 안세영이지만 올림픽의 해인 올해는 2차례 레이스를 이탈하는 등 오른쪽 무릎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며 우려의 시선이 커지자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극히 말을 아꼈던 안세영이 어젯밤 속상했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안세영은 부상 부분이 단기간에 좋아질 수 없고 올림픽까지 최대한 유지해 통증에 적응해야 한다며 당장의 결과보다는 올림픽에 초점을 두고 통증에 적응해 나아지고 있다는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직접 손등에 새긴 할 수 있다는 글귀까지. 통증도 적응해보겠다는 안세영의 단단한 각오가 또 한 번 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동네 사람들 아프면 병원 안 가고 나만 찾는다는데. 형사 송강호의 중요한 정보원 주사 아줌마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법으로 치료하며 주워들은 얘기를 전해주곤 하지요. 그런데 애꿎은 사람을 용의자로 찍습니다. 이양숙이 살해되던 그날 밤 광호가 이양숙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 봤대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을 사사로운 정체불명 비선에게 맡긴 겁니다. 세종이 배석자 없이 아랫사람들을 독대하자 대신들이 간언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처럼 왔다 가면서 생선 눈알이 진주에 섞이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을 비선 막후 접촉으로 성사시켰다는 주장, 여러모로 이상야릇합니다. 대통령 부부와 이웃으로 지냈거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두 교수가 장본인입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부인했습니다만 두 사람이 함께 공개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대통령 이웃은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회담 주선을 부탁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 했다는 대통령의 제안은 더욱 유별납니다. 회담이 잘 되면 골프회동, 부부 모임을 갖자. 이 대표가 불편해하거나 대선 경쟁자가 될 인사는 총리와 비서실장에서 배제하겠다. 당장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굴욕적이다. 탈당하라. 정치에선 막후 접촉이 윤활유 구실을 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식 라인은 제쳐놓고 비선이 북치고 나팔 불고 다 한다면 정치가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비선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써먹는 일이 거듭되면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창궐하기 마련입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대놓고 자신들의 역할을 시시콜콜 내세운 게 고와 보일 리 없습니다. 세종이 독대를 좋아한 뒤로 독대는 왕의 금기가 됐습니다. 임금을 뱉고 나간 자가 위세를 부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5월 8일 앵커 칼럼 오늘 북치고 나팔불고였습니다. 감사함이 오가는 하루 보내셨나요? 언제 흐렸냐는 듯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훈훈한 어버이날 분위기만큼이나 날씨에도 온화함이 감돌았는데요. 밤이 된 지금은 꽤 쌀쌀합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유의해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후에는 영동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안동과 울산이 7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릉이 26도, 대구가 25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